여기 일본의 강점이었던 TV와 반도체에 이어서 만화까지 한국에 밀렸다며 큰 한숨을 내쉬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만화의 인기가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반면에 한국의 웹툰은 젊은 층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일본 만화의 앱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1위 자리를 역대급 난공불락 상태로 지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만화가 유키나라고 합니다.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예전부터 세계 최고였습니다. 젊은 층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유명한 은하철도 999나 미래소년 코난, 슬램덩크, 짱가, 요술공주 민키, 개구리 왕눈이 등은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들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만화 영화를 즐겨보면서 자라왔고 나중에 그런 일본의 자긍심을 물려받아서 훌륭한 만화가가 되려고 마음먹었죠. 만화를 한 컷 한 컷 손수 그릴 때마다 희열을 느꼈고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움직이는 캐릭터를 볼 때에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에게도 가미시바이라는 종이 연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좋아해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꽤나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만화를 그릴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웹툰 때문이에요. 일본의 젊은 층들이 만화를 봐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전부 한국의 웹툰 시장에 넘어가 버렸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만화이기 때문에 저처럼 만화가들이 그리는 만화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야말로 폭망해버렸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은 일본 내에서 1, 2위를 다투면서 겨루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한국의 회사라고 아는 일본인은 많지도 않습니다. 카카오 만화는 피코마라는 이름을 쓰면서 일본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일본의 국민기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이버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일본의 전통 깊은 기업이라 생각했는데 전에 라인 사태가 터지면서 그제야 한국의 기업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매일 라인을 수백 통씩 사용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소름이 돋았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수준 높은 기술들을 이런 연락 검열을 통해 베낄 수도 있겠다는 정말 뒤통수가 후벼지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후 저는 일본 만화 산업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뒤처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일본의 만화가들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한 컷 한 컷의 완성도에 집착하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더군요. 빠른 연재 주기와 스크롤 형식의 간편한 접근성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문제는 웹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만화 출판사들은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독자와의 소통보다는 전통적인 출판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작품을 발전시켰죠. 또 하나의 충격은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단행본 판매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의 웹툰은 광고와 유료 구독, IP 확장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어요. 일본 만화가들의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웹툰 작가들은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누리고 있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화가로서의 제 자부심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며 원고를 그렸지만 요즘 젊은 독자들은 제 만화보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웹툰을 더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만화책 출간은 이젠 목표조차 아니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점점 제 만화를 외면하니 이 길이 과연 맞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만화가들은 많습니다. 몇몇 동료는 만화 작업을 접고 웹툰 제작에 도전하거나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향했죠.
저도 잠깐 웹툰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기존의 만화 제작 방식과 너무나 달라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지키고자 했던 만화의 장인 정신이 시대에 뒤처진 것은 아닐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일종의 문화적 패배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한국에 이렇게 압도당했을까?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문화를 따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웹툰뿐만 아니라 K-팝, 드라마, 영화까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의 동료 만화가들은 차라리 한국에 가서 웹툰을 배우자고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일본은 점점 망해간다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요. 모두가 쉬쉬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일본이 침몰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의 타너스님이라는 분은 일본 침몰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맞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죠. 저는 과거 한국에 관한 만화를 그리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타너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더라고요. 일본인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지만 일본은 분명 침몰할 것이 뻔하기도 하고 경제도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박혀서 나올 생각도 않는 덥수룩한 머리의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일할 사람이 없는 아이러니가 있죠. 이런 내용의 만화를 그리기 위해 여러 청년을 취재해보기도 했었는데 일본 대부분의 청년들은 모두 비슷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일을 해봐야 잘 살게 되지도 않는 데다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차피 일본의 경제가 주저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심지어 일본의 자부심이자 가장 수재들만 모인 도쿄대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일본이 곧 침몰되고 경제가 망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IQ가 높다고 밝힌 한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한국은 앞으로의 비전도 충분한 나라이고 경제력도 일본보다 앞서간다면서 나중에 얼른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가서 아파트를 사고 한국인이 되겠다더라고요. 도쿄대 출신이라면 한국에서도 싫어하지 않을 거라며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며 한국에 갈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무언가 짠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진짜 이러다 일본이 망하게 생겼다는 불안감은 물론이고 일본 만화계가 망한 것이 비단 만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일본은 만화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가 병들어 있었고 이미 침체되고 침몰된 일본을 되살릴 방법은 영영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당장 만화가로 입지를 다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나 장인 정신 같은 것을 전부 버리고 빨리 웹툰 시장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는 겉마음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전부 한국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무척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웹툰을 일부러 한국어판으로 찾아서 보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K-팝 노래 등을 통해서 이미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히키코모리처럼 집구석에서 안 나오는 애들 빼고는 조금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녀석들은 전부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일본인으로서 우리 문화와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죠. 아무리 전통과 자부심을 지켜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또한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잠깐이라도 여행을 다녀오자고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외국을 간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저인데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도장과 신분증, 현금까지 뽑아서 여권 신청 기관으로 갔죠. 그런데 증명사진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거절당하고 다시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발급받느라 그런지는 몰라도 총 3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외국 가기가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혼자서 한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었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발달된 나라이고 생활의 편리함 또한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선진국이라는 것을요. 한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마치 미래 도시에 도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안내 표지판도 일본어로 잘 되어 있어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함도 예상 밖이었고요. 솔직히 말해 일본에서 듣던 고정관념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공항 내 자동화 시스템과 결제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더군요. 한국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티켓조차 앱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었고 편의점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편리함을 처음 경험하니 내가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정체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이나 도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이 느리게 움직이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활기차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옷차림에 밝은 표정을 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새로운 시대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나라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이곳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웹툰처럼 빠른 변화와 트렌드에 맞추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지하철의 사람들은 끊김없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웹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휴대폰은 저렇게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도 종이신문을 들고 다니거나 멍을 때리며 이동하거든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니 일본이 왜 뒤처질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인사동의 한 작은 카페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며 웹툰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한국 웹툰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경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만화가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눈이 남들에 비해 발달한 편인데요. 여행 동안 한국의 모습을 이곳저곳 관찰했고 일본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본은 나라를 다시 세워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처럼 후진 옷차림과 후진 헤어스타일의 젊은이는 본 적이 없고 수염을 기르는 남성들 또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있으면서 만화방도 가보고 한국 웹툰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일본의 내용 전개와 다른 양상이 몇 가지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처럼 일본인의 만화는 현실보다는 상상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의 웹툰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공감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그동안 저는 일본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이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웹툰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들의 강점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웹툰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독자가 자신의 일상 속 고민과 감정을 투영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영웅이나 판타지 세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더군요. 예를 들어 제가 본 한 웹툰은 대학 졸업을 앞둔 주인공이 취업난에 시달리며 가족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이야기는 그저 우울하게만 보일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주인공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코믹한 요소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서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었죠. 이 현실적인 접근이 한국 웹툰이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 웹툰은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작품을 계속 발전시키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어요. 댓글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작품의 방향을 유연하게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 만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죠. 우리는 한 권의 단행본을 완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뇌하며 작업하지만 한국 웹툰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변화와 속도를 중시합니다. 이 빠른 피드백과 즉각적인 소통이 한국 웹툰의 또 다른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웹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고립되거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기 쉬운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단순히 만화 스타일의 차이를 느낀 게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본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현대 사회의 빠른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반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여 변화에 저항하거나 무기력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떠올리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정체된 채로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화가로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방식과 자존심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은 정말 한국에 많이 밀려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에게 월급이 추월당할 동안 그 많은 국민이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여행 도중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다행히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이라는 그 여성은 과거 일본의 만화를 보며 자랐고 일본의 만화 영화를 보며 많은 감동을 느끼고 울고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시대를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도 동질감을 형성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만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한국의 웹툰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웹툰은 영화화되거나 드라마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작품들이 모두 초이트를 쳤다더라고요. 일본의 만화는 어두운 것이 많고 소재가 참신하더라도 무언가 이질적이라며 한국 웹툰을 배우라는 조언까지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문화체험을 넘어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희와의 대화는 특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일본 만화의 전성기와 그 영향력을 몸소 경험한 그녀가 이제는 한국 웹툰만 소비한다는 사실이 저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웹툰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이나 플랫폼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주인공의 고민과 성장을 함께 경험하며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위로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반면 일본 만화는 여전히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놓지만 감정의 깊이보다 상상력에 치중된 경향이 강해 점차 독자들의 마음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성희가 조언해준 한국 웹툰을 배우라는 말은 저에게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였죠. 이제는 일본 만화가 더는 예전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만화가로서 새로운 방향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웹툰 플랫폼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감성적이고 현실적인 서사 방식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한 방향으로만 쏟아냈던 제 작품이 이제는 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여권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과거의 자부심에 매이지 않고 변화의 일부가 되겠다. 일본 만화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우리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비록 작은 한 명의 만화가에 불과하지만 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한국 독자들이 공감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본 만화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웹툰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일본이 살 유일한 길은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중국이 한국을 베낀다는 말이 무척이나 많이 들리는데 왜 그런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하다못해 중국이라도 베껴야 하는 판인데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불쌍한 일본인들이 많아서 발전이 안 됩니다. 당분간 한국어와 한국 웹툰을 공부하고 빨리 일본이 도태되지 않게 해야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아니 사람 똥이잖아.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벌이는 부적절 행동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젊은 여사장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게 된 다켓이라고 합니다. 아직 20대이지만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호텔을 살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의 전통적인 관광지인 교토에서 살며 관광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 꿈은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관광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때 호텔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호텔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손님들과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제 안에서 꿈꾸던 미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는 제 호텔을 차리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호텔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어마어마했지만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와 작은 사업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돈이 모이지 않아 불안했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드디어 25살이 되던 해에 이 작은 호텔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호텔을 샀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특히 호텔을 구입할 때마다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계약서에 사인할 때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교토의 전통을 살린 인테리어와 고유의 매력을 강조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고 몇 달 전,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호텔 문을 닫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년의 중국인 관광객 한 팀이 예약을 하고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이 되자 그들은 술을 마시고는 호텔의 로비에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고객들에게 좀 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저희 호텔 객실에서 무언가를 흘린 채로 체크아웃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그들이 남긴 것은 다름 아닌 대변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급하게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의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 관광객들은 이후에도 복도에서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여러 번 했고 저는 그들의 행동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여러 명이 갑자기 복도를 뛰어다니질 않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마치 놀이공원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복도에서 소변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한 명은 술에 취해 복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호텔 벽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그 연기는 객실로 번져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새벽에 일어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확인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중에 이런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통해 그 중국인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결국 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을 추적하여 호텔로 데려왔고 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분명히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찰과 저를 마주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경찰에게 너희가 무슨 법을 말하는 거냐? 그냥 호텔에서 이 정도는 다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니냐? 고 비웃으며 말했고 또 다른 중국인은 어차피 일본은 우리 같은 손님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돈을 내고 있지 않느냐? 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면 일본도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나라인지 알겠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경찰은 당황하고 멍한 채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례했습니다. 경찰은 끝내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 후로는 호텔 운영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죠. 경찰로서도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특히 관광지나 호텔,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그들의 태도나 행동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매우 정돈되고 규율이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본에서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보니 이런 일들이 단지 제 호텔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중국인 이름으로 된 손님의 예약을 받을 때마다 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매번 그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중국인 남성들이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들은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객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었죠. 설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어 싶었고 약간 찜찜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술 한잔 하자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에 왔으면 좀 즐겨야지. 이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겠냐? 며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랑 술 한잔하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일만 하냐?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강제로 끌어들일 듯한 태도로 술을 권유했으며 그 모습은 그야말로 불쾌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이 일본 문화나 예의를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괜히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중국인을 받지 않는 호텔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과하는 동안 일본에서 겪었던 불쾌했던 경험들을 하나둘씩 풀어놓았어요. 한 손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도 일본에 와서 정말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중국인 관광객이 뺑소니 사고를 쳐서 길을 떠났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더군요. 결국 우리는 경찰에게 사실을 말하고 증거를 찾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찾기 힘들었어요. 다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짜증났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도쿄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 앞에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들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되죠. 또 다른 손님이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대형 쇼핑몰에서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돌아다니더니 아무런 예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쇼핑 카트를 마구 밀치며 지나갔어요. 결국 사고가 날 뻔했죠. 그들도 사고가 나면 그냥 뒷짐지고 가버리더군요. 그들은 계속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벌인 비매너 행동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온 후 중국인 관광객들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돼요. 그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쾌한 일이 많았어요. 마지막 손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우리 같은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호텔에 오는 손님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건을 겪은 경험이 있어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죠. 이제는 정말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해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저는 중국인 손님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돈 몇 푼 더 벌자고 호텔 전체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결정을 내린 후 호텔에 한국인 손님이 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한국인 손님은 처음이라 무언가 긴장되었죠. 중국인처럼 행동을 하진 않겠지 싶었지만요. 그런데 한국인 손님은 예상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예약을 받고 객실을 준비하면서도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된 것 같았죠. 몇 일이 지나고 그들이 체크아웃을 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그들의 방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객실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사용한 물건들이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에 가니 사용했던 타올들이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고 샴푸와 바디워시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들이 남긴 작은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매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시간은 정말 기분 좋았고 매일매일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팁을 남깁니다. 사장님의 친절함과 세심함 덕분에 일본에서의 여행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그들이 남긴 팁도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그들의 배려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관광객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은 단순히 객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존중하고 마치 자주 다니는 집처럼 소중하게 다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로도 그들은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제게는 큰 의미가 되었고 호텔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작은 배려로 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그들만을 모시고 싶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텔에 들어오는 손님들 중에서 한국인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매너와 세심함이 제 호텔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고 그 덕분에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호텔 경영의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위한 호텔을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인 손님들을 더 잘 맞이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체험과 한국 호텔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죠. 당시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예절과 정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조금 덜 발달된 문화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도 매우 발달해 있었어요.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 내 철도 시스템, 그리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에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일본의 공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하면서 그곳의 호텔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호텔이 깔끔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호텔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객실 내부는 매우 현대적이었고 모든 서비스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미니바, 자동화된 온도 조절, 스마트폰으로 객실 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선진화된 문명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편리함과 효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태도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호텔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미세한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사소한 요청도 미리 예측하여 처리해 주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서비스업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만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준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매너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대체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 이상의 친절함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예절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예상하고 항상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 속도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부유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선진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술력이나 편리함이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태였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정말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주간의 체험을 마친 후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한국인 손님들에게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제 호텔에 적용해 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진화된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도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비력도 중국에 비해 훨씬 좋고 중국인들처럼 불쾌한 행동도 하지 않는 최고의 손님들이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고객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호텔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배우려고 노력했죠. 또한 호텔 안에 한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호텔을 찾았을 때 안내판을 통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 위치나 식사 시간, 기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기하여 한국인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을 넘어 손님들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스타일로 안내판을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와 다과가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차와 다과를 제공하면 한국인 손님들이 더 특별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식 떡 한과 전통차 등을 준비하여 손님들에게 환대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세심한 부분이라도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 저는 제 호텔이 일본에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본에서도 한국인 손님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 제 호텔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한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적인 따뜻함과 환영을 전달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희 호텔은 온라인에서 중국인들에게 욕을 먹는 호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상하게도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을 피하려는 관광객들이 저희 호텔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중국인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호텔을 선택하겠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통해 저희 호텔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고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려는 사람들, 특히 일본 내에서 중국인들과 불쾌한 경험을 했던 관광객들이
저희 호텔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희 호텔을 찾을 때마다 중국인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온라인에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외한 관광객들만 저희 호텔을 찾게 되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호텔 운영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호텔은 의도치 않게 중국인 없는 호텔이라는 특별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는 저희가 원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호텔이 일본 내에서 특별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다른 호텔들도 저희의 경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다른 호텔 운영자들이 저희가 어떻게 이런 특이한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뒀는지 궁금해했던 거죠. 몇몇 호텔 사장님들은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운영 비결을 물었고 저희가 경험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중국인 없는 호텔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한국식 환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높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록 중국인들을 일부러 피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일본 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호텔은 다른 호텔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고 점차 더 많은 호텔들이 저희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호텔은 단순히 중국인 없는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중시하는 호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매너를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그들의 태도와 일 처리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그들은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 일하는 태도에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 사업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며 배우고 나도 그들처럼 훨씬 더 발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더욱더 좋은 영향을 받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지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영국의 목표는 한국입니다.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도태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최근 영국의 방송국 BBC에서는 한국을 주목하며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데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 특집 영상이 전파를 타자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방송기자 로즈입니다. 벌써 4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일들을 도맡고 있는 기자이죠. BBC라는 방송국은 영국 최대의 방송국이자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는 방송국이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한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도 어마어마하지만 책임감 또한 굉장히 큰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국만한 나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나서도 시청률은 최고치를 갱신했고 저 또한 여러 상을 받으면서 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저만의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단지 최근 막 뜨고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고
어떤 사회적인 정책을 펴는지,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BBC에서도 그동안 문화만 너무 강조해서 한국을 다뤄왔는데 한국은 K-팝 등의 문화보다도 그들의 삶이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친환경 정책은 유럽 그 이상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취재를 한국으로 갈 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북유럽 쪽을 가서 취재를 하는 편이 나을 거라는 주변의 의견도 컸어요. 저희가 방영할 계획이 생긴 다큐멘터리는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한 나라가 기여하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나라를 선택하기까지 꽤나 많은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한국 말고 대만이나 일본을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AI 시스템에 물어보니 아시아를 대답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을 취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청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잠재력은 전 세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AI이지만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했고 한국이라면 꽤나 많은 화제거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최근 문화국에서 방송했던 한국 관련 기사들의 조회수가 높았고 여러 키워드 검색량만 보아도 한국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한국의 인권이나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인권은 세계 1위 수준이었고 친환경 정책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며 한국의 여러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정책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도 환경과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대기오염 지수는 31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안전기준인 5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공공교통 개선과 자전거 도로 확충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고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기업 중 약 85%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65%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한국이야말로 우리 방송의 제격인 나라라는 생각에 정말 헐레벌떡 한국을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죠. 함께 가는 로렌은 저에게 한국이 기대된다며 말하면서 한국에서 우연이라도 한국 아이돌을 만나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추태인가 싶었지만 저 또한 최근 NCT를 알게 된 후부터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로렌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말 친절한 한국 승무원들의 응대를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의 첫 경험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었고 처음 접하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첫날 저는 서울 시내를 탐방하며 다양한 장소를 취재했습니다. 특히 성수동의 친환경 카페들과 홍대의 거리 예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수동의 카페들은 모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가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의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학생은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환경보호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열정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산의 N서울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과 고즈넉한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는 한국의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여러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환경과 인권 포럼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며 그 결과로 국제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점수가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은 환경 친화적인 문화와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친환경 봉투 사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가게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상점 직원들은 친환경 봉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며 친구와 함께 이 봉투를 사용했고 그 경험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봉투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며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기차 이용도 큰 변화의 하나였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기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이 차량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도심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 조용한 주행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전 중 주변의 경치도 잘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설치된 공공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환경정책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주요 도로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저감장치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공원이 많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기청정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많은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질이 나쁠 때에는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은 언제든지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부는 우리 집에서는 항상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픈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공기청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지하철이 이렇게 향긋한 곳은 처음 본다면서 영국에서 생긴 비염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전부 낫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의 가동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에서의 체험 중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유리와 같은 다른 쓰레기들이 각각의 통에 담겨야 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관리인들이 있어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주민은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도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이죠라고 말하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60%에 달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활용 품목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은 손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재활용을 잘하는 가정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다양한 재활용 공정과 제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고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교육이 결합되어 한국 사회에서는 재활용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시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친환경 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던 중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음료수 캔을 마시다가 길거리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환경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냥 자신의 나라에서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그는 제가 중국에서 자랐을 때는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적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환경 보호는 각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목격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장면들이었어요. 살면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중 하나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리며 할머니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돕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한 분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놓고 가는 남학생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어 그분에게 주고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친절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배려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가치를 다른 문화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행을 하는 한국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흔쾌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시간을 내어 고아원이나 노인정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는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드리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껴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국에서는 선행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들의 배려와 나눔 정신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 저 또한 그 따뜻한 마음을 배워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방송에 담기면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거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덕분에 시청률도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선행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그저 문화와 정책만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BBC에서도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사연에 담아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면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할 수는 없더라도 그곳에서 느꼈던 온기와 진심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취재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영국이 당장이라도 본받아야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영국의 환경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공기오염, 쓰레기 문제, 그리고 재활용 부족이 큰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과 차량 배출가스로 인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안가와 강, 호수 등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포장 쓰레기 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재활용률 역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에 BBC에서 취재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걸 취재한 제 친한 기자는 영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망할지도 모를 거라고 했으니까요. 기자의 역할이 막중하게 느껴진다면서 그걸 고발하기도 했죠.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물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특히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크게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점점 친환경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BBC를 통해 저희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과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은 단순히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성과를 자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정책이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칭찬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존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는 환경 문제에 있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기오염과 폐기물 문제도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처럼 정부와 시민이 일관되게 환경 보호에 나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시설의 친환경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시민들도 환경을 생각한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국이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오염된 공기와 수질, 지속 불가능한 자원 소비가 영국 사회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 모두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강력한 환경 정책과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렌은 한국의 환경 정책과 사회적 책임을 보고 나서 영국이 한국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 재활용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에 감명을 받았고 이렇게 변화한다면 영국도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캠페인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어 로렌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 본 따뜻한 선행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영국에서도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 중 하나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주거나 구걸하는 분에게 10,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남학생의 모습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방송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자 시청률이 급상승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봉사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영국에서도 본받아야 할 가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의 행동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가 영국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로렌과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공 사례를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사례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를 통해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전하며 이런 행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목격한 한국인의 선행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로렌은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한국을 단순한 문화의 땅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영국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영국도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루렌과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졌고 이제는 한국의 진취적인 모습이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